제가 준비한 내용은 넥스트젠 UB 발 examination에 대한 이해와 대비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내용들은 이미 앞서 교수님께서, 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목들은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시험이 마치 UB에서 조금 살짝 전환되거나 살짝 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이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또 이 전환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틀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9개 챕터고요. 그리고 넥스트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시험의 평가 방식,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략과 그리고 각 과목별로의 학습 로드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샘플 문제들을 통해서, 여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MCQ랑 Integrated Question Sets랑 그리고 PT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멘토 멘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특강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잼 UB 발 이그제미네이션은요, 기존의 UB 발 이그잼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 NCB 주도의 새로운 국가 통합 바시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름은 넥스트젠 UB 발 이그잼으로 명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룰을 분석하고 이런 능력들이 좀 그 주가 됐다면은 법률 분석, 리걸 라이팅, 상담, 협상 이런 능력까지도 자기 이런 능력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바뀌게 됐고요.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 2026년 7월 이후가 되어야지만 정확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기출 문제를 통해서요. 지금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NCB가 먼저 릴리즈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낼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서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쉐어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험은 앞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26년 7월에서 2022년, 28년 2월까지는 요 과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Foundational Concepts and Principles. 그러니까 룰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는 파트와 그리고 Foundational Lawyering Skills. 변호사로서의 이 업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테스트하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요. 룰 파트는 이제까지 저희가 UB에서는 MB라는 객관식 시험 200문제와 그리고 MEE라는 에세이 6문제를 푸는 걸로 그렇게 테스트가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서는 좀 많은 체인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서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시험 과목은 한 가지 좋은 점은 시험 과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스 앤 릴레이션스라고 기업들의 기업법이죠. 네, 그런 법들과 그리고 민사소송법, 시빌 프로시저, 그리고 헌법, 컨스티튜셔널 로, 그리고 계약법, 컨트랙 로, 그리고 크리미널 로는 이전에는 크리미널 로와 크리미널 프로시저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름을 정확하게 Constitutional Protections of Accused Persons로 이제 헌법적 권리, 그러니까 기소받는 사람들에 대한
헌법적인 권리, 이렇게 수정헌법 4조, 5조, 6조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이전의 것과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비던스 증거법이고요. 그리고 리얼 퍼퍼리, 그리고 톨츠, 그리고 패밀리 로와 트러스트 앤 에스테이트인 2028년 2월까지 PT에는 내겠다고. 그러니까 기본 과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PT에는 내겠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시험 시간의 경우 이제까지는 그 2월, 7월 그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6시간씩 이틀을간 치러지던 시험에서요. 그 하루 반, 그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3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이틀 치는 시험이. 그런데 뭐 3시간이라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또, 어, 그 많은 테스트들을 작은 시간 안에서 또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공부가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시험 방식은 수험자들이 자신의 노트북을 시험 장소에 가져가서 감독관이 있는 곳에서 시험을 치는 방식입니다. 출제 방식은 실무 기반 과제, 케이스 기반 분석적, 글쓰기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뀔 건가? 저희는 이제 넥스젠을 치게 되면은 워싱턴 DC가 2028년 2월부터 그 넥스젠을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요 구성으로 시험을 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 7월 발을 계획하시는 분은 패밀리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8과목이죠. 8과목에 9과목을 기본 과목으로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패밀리로와 그리고 신탁과 상속법 요것들은 가족법과 이제 신탁 상속법들이 PT에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PT는 제공되는 그 자료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 제공된 지식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된 그 룰과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것들을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028년 2월 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패밀리로와 그 가족법과 신탁상속법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가족법이 기본 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법을 반드시 또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저는 이전에 이 시험이 바뀐다고 구성이 나왔을 때는 그 로이어링 스킬스가 그냥 기존의 MPT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법률 조사, 법률 문서 작성, 쟁점 파악 및 분석, 사실 조사 및 평가, 의뢰인 상담 및 조언, 협상 및 분쟁 해결, 고객 관계 및 사건 관리. 물론 이거 모두를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PT 섹션에 넣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좀 강화시켜야 돼요. 기존에 룰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바프랩 형식에서 이 실무 중심의 수업 경험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 비학기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그 온라인 LLM 과정은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만든 온라인 법학 과정 중에 2개 중에 한 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제대로 된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너무 어렵다는 게 단점인데, 아무튼 LLM으로 그냥 시험을 치시기 전에
비하기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LLM으로 전환시켜서 단사학점이라도 갖고 들어보시고 시험을 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리갈 라이딩에 관한 간단한 특강이 있었는데 문서 작성 훈련은 좀 전문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메모라든가 메모랜덤, 클라이언트 레터, 그리고 그 실무에 필요한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각종 실무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 체계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어를 이제 여기서 영어 능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테스트 할 때 보통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필요한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리딩입니다. 정확한 독해와 그리고 속도 이런 능력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쓰기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에세이들이 강화되니까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앞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i락이라는 그리고 c락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그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리딩만큼은 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반드시 독해의 정확도와 속도는 반드시 이렇게 어, 많이 향상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 설명을 끝내야 돼서 간단하게 각 과목별로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목과 그리고 그 과목의 학습 그리고 이제 추천한 학습 방법, 그리고 적용 실무 기술을 이거는 이제 어떻게 PT에 녹아내릴 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의 경우 당연히 계약의 성립과 이행, 위반, 구제 방법 등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방법은 리스테이트먼트라고 이제 그 룰들을 제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분석하고 한 번씩 써보고 이런 능력을 배양하면은 PT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약을 검토하고 조항을 비교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계약은 이렇다고 설명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그냥 계약 법만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법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는 조금 많이 준비할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이 좀 틀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로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추천 학습 방법은 역시 판례를 보는 것이겠죠. 판례를 보고 사례별로 책임을 좀 구분해 보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 주장 분석이라든가 법적 위험, 피해 주장 분석 이런 것들은 메모 같은 거에서 녹아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적 위험에 대한 설명 같은 건 클라이언트 레터 같은 데서 또 녹아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이전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죠. 왜냐하면 MB라는 그 객관식 시험에서도 100% 나올 뿐더러 ME라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작은 에세이 과목에서도 굉장히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빌 프로시저가 이전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빌 프로시저는 시험이 바뀌어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 개인 예상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당연히 민사소송의 절차와 간헐권 그리고 이런 요건들 그리고 이런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 페데럴 룰 오브 시빌 프로시저라고 페데럴 룰이 존재하거든요. 그 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답변을 어떻게 쓰고 이런 과정들도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법들은 증거의 수용성, 신빙성, 예외 규칙들을 숙지하게 되는데 증거법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예, 그 증거법들은 예외도 많고, 그리고 룰은 좀 FRE죠. 그 Federal Rule of Evidence니까. 그런데
단순해 보이지만 예외의 예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램 같은 것들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자신이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전략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 것들은 메모에 관련이 되고 뒤에 것은 클라이언트 레터가 되겠죠. 그리고 헌법은 법의 어머니니까요.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판례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헌법은 사실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판례에서 문제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판례를 이해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추천 학습 방법들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형법은 여러분들이 그 형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영화라든가 그리고 신문, 기사들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소 우리가 좀 친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제가 성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법에 관련되어 있던 아까 크리미널 프로시저 그 기소된 사람들의 법적 권리 그것들은 수정헌법 4조, 5조, 6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법. 부동산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 이전, 저당권들의 핵심 개념을 정리한 뒤에 그리고 기초 개념들을 좀 요약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판례 사료를 적용할 수 좋고요. 이거 부동산법은 요즘 한국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제가 한국 들어온 이후로 이슈가 굉장히 많던데 그 부동산 계약 조약 해석며 권리 검토 이런 것들이 PT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리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본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스는 기본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MB 객관식 과목이 아니었고 에세이 과목이었는데 요번에 기본 과목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호사들의 업무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스는 에이전시,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코퍼레이션, LLC 요런 것들의 구조라든가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그, 그 변호사로서의 그런 의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파트너로서의 의무, 에이전시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자세히 알아둬야지 앞으로 변호사가 돼서 기업을 어, 설립하시고 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그 주주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로는 그 너무너무 많은 그 문제들, 이혼이라든가 장여, 양육권, 양육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화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되고 대응, 양육 계획 분석 이런 것들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이라든가 에세이스에 그 시간이 없으시면은 PT에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 정도로 하시되 위에 기본 과목처럼 깊이 있게 그 공부는 하는데 시간 안 뺏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넥스트젠 시험은 2026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DC는 2028년 2월부터 실행이 됩니다. 목적은 실무 능력 중심 평가로 좀 전환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과목은 기존 8개 핵심 과목으로 시작됐지만은 2028년 부터는 가족법이 추가가 됩니다.
가족법만 추가가 됩니다. 신탁법은 추가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무 역량 평가에서는 법률 조사, 장문, 상담, 협상 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시험 시간은 하루하고 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MB라는 객관식 시험을 3시간 만에 치고, 그리고 ME라는 그 작은 주관식 문제를 3시간 만에 치고, MPT라는 그 3시간 만에 치고, 이런 식으로 섹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콤바인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똑같은 세트로 3개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그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문제인 MCQ랑 그리고 그 통합 문제 세트 그리고 P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3시간 만에 치게 되는 거 겁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50%였어요. 문제도 200문제였고 3시간, 3시간, 6시간 동안 치는 시험인데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50%에서 40%고 이전에는 사지선다였거든요. 그런데 A, B, C, D 중에서 그 정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개에서 6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뭐 일부 문제들은 복수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복수 정답은 이렇게 답을 2개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개라고 해서 뭐 2개일까 3개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형 문제고요. 그리고 단일 문제, 단일 팩트에 단일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 MB 스타일과 아주 유사하지만은 좀 변화하기 때문에 좀 다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NCB에서 공유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뭐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거 특강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건 뭐 그 다른 밥 프랩사에서도 그렇게 다 하는데 문제를 먼저 푸실 때는 이렇게 콜 퀘스천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of following legal topics are the most important for you to research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the motion to suppress. motion to suppress가 나왔으니까 요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그 형사소송법, 그 크리미널 프로시저라는 걸 과목이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을 이렇게 밑에 거를 이렇게 훑어서 봐도 이 과목은 그 형사소송법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팩트를 찾아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내용은 어, 뭐 읽어보시면 이거는 뭐 대충 한국말로 번역해서 빨리 드리면요. 그 마약 포제션 관련 사건이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아닌 삼촌 집에 있었는데, 삼촌이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경찰이 들어오는 걸 허락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는데, 그 증거를 이제 그 무마시킬 수 있냐 없나, 뭐 이런 헌법의 기본적인 이 수정헌법 4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 뭐, 아주, 이 수준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답은 뭐, 집주인으로서, 그거를 허락했다. 들어와서 서치하는 걸 허락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계승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답이 F로 나와 있는데 스탠딩. 그러면 당연히, 어? 내가 내 개인 그 사적인 공간인데 내 물건인데 그걸 뒤지는 걸 허락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 반항할 거잖아요. 그 반대하는 그런 걸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집이 아닌 공간인데 그것에 대한 스탠딩이 있는가? 적격 여부죠. 그 스탠딩이 있는가? 뭐 요런 거거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아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저희 그 일단사의 블로그에 가면은 이 릴리즈한 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번역돼 놓고 분석도 다 해놨습니다.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까지도 다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살펴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제는요, 통합 문제는 시험 시간의 25%를 차지하고요. 한 섹션의 문제는 6문제 전후인데 2세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시 같은 거를 읽고 밑에 문제들이 그 6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있고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그 답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ME가 하나의 통째로 그 C락이나 I락이라는 통째 세트를 3개 내지 5개까지 써야 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게 축소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토플을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문이 있고 지문 밑에 달려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기들은 뭐 세트 1과 세트 2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섹션에 2세트씩 이렇게 3섹션을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뭐 분석들은 그 저희 블로그에 가면은 역시 다 되어 있으니까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PT가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MPT가 이제 PT로 변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봐도 PT가 3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전엔 2개였는데, 2개의 MPT를 쓰기 위해서 3시간을 소요하게 되니까, 하나의 MPT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 반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3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간으로 분류를 해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PT는 또 2가지로 갈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보고서를 써야 메모든 뭐 클라이언트 레터든 뭐 이렇게 원하는 쓰라는 것들을 여기 퍼포먼스 태스크 어사이먼트에 보면은 뭐를 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쓰든 뭐를 쓰든 문서도 하나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뭐 통합형 문제 같이 문제들이 쭉 있고 리갈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는 그 객관식도 5개가 있고, 그리고 뭐 아주 긴 내용은 아니겠지만, 라이팅 어사이먼도 있거든요. 그래서 MPT보다는 훨씬 분량은 줄어드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MPT는 라이벌이라는 룰을 제공하는 그 한 챕터랑 그리고 그 팩트라는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들에 있는데 룰도 스테이트먼트와 케이스 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관계들도 여러 가지 이런 인터뷰 트랜스크립트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이는 게 되니까 MBT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스쿨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리갈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요 문장을 다 읽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변호사라는 한국 변호사님들이 엄청 훌륭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그, 그 관할권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 이 법률 시장이 6조 원이라는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시장에 비해서 이 미국 법률 시장 500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물론 해마다요. 그리고 또 미국 변호사는 저도 중국에서 로펌에서 일을 했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외국과 교역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각 나라별의 그런 법령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기업이 나아가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자격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도전은 앞으로 점점 더 가치를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인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순수한 법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학비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 비해서 저렴할 뿐더러, 그 교육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뭐, 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변호사를 희망하는, 법학사를 가지기 위해서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요. 또 지원을 할때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들에 대한 또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경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뭐 강력하게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UDSL 프로그램은 저도 미국에서 LLM 하면서 학점이 부족해서 UDSL을 통해서 11학점 정도를 12학점 정도를 취득했는데 그런데 정말 뭐 비용과 그리고 시간 절약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LM도 중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잘 만든 온라인 법학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넥스젠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미국 내에서 법학 교육에 배워야 하는 중요성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은 그 그냥 비하기 과정과 그리고 좋은 바프랩 이걸로 패스를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 미국의 정규 교육이 좀 필요한 시험이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드시 LLM도 심각하게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